하나, 둘, 셋, 넷. 태경아, 소리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아 맞다. 저 그 마이크 밴드 테스트. 아직도 초대가 안 돼 있어.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가봅시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했던 분광학 이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요거 루룰루. 자, 분광학에 우리 저번 시간에 그 2.1 실험 개요를 좀 얘기했었잖아요. 그 다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는 17장. 스펙트로포토메트리. 자, 여기서 오늘 할 건 2.2의 트랜스미턴스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얘는 뭐냐면 우리말 번역은 투과율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투과도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투명하다라고 할 때 트랜스페어런트라고 하잖아요. 뭐 그 어근을 갖고 있다라고 해도 되는데, 자, 이 녀석의 이제 정의가 뭐냐? 요겁니다. 보통 쓸 때 T라고 쓰고요. 요것의 정의가 T0 오버 P0 오버 P입니다. 이렇게 표현돼요. 자, 이게 뭐냐면 밑에 있는 것이 여기 초기 광원 강도입니다. 색이고요. 그 다음 위에 있는 게 샘플에서 흡수 후 디텍터에 도달한 세기를 P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샘플이 들어있는 이제 용기가 있는데 이 샘플에 처음 입사되는 강도를 P0 그리고 빠져나가는 놈이 P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입사광, 투과광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게 바로 뭐다? 이 트랜스미턴스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트랜스미턴스의 이 의미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얘는 0에서 1 사이 값을 갖습니다. 0에서 1 사이 값. 자, 그럼 이 0에서 1 사이 값의 의미가 뭐냐? 바로 이게 되겠어요. 이게 완전히 그 1이 된다는 얘기는 샘플이 모든 빛을 흡수하는 경우에 이 트랜스미턴스가 1이 되겠죠. 아니 이게 아니고 샘플이 모든 빛을 투과하는 경우 트랜스미턴스가 1이 되겠죠. 뭔 말이냐면 이게 1이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초기 광원의 세기가 P0인데 도달한 것도 P0다. 그럼 P0가 들어와서 그 세기가 변치 않고 P0다. 그럼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아무런 상호작용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샘플과 빛이 전혀 상호작용하지 않은 상황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은 0이다. 바로 샘플이 모든 빛을 흡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트랜스미턴스는 그 샘플이 그 뭐냐면은 빛과 상호작용하는 정도에 따라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트랜스미턴스 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업소번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업소번스는 일반 그 영어 어휘 생활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화학에서만 쓰는 전문 용어인데 번역이 흡광도. 그래서 얘는 차라리 한자말로 번역을 하는 게 훨씬 편해요. 뭐냐면 광이 뭐야? 빛을 흡수하는 정도.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아무런 감이 없는데 이렇게 이게 한자말로 쓰면 되게 쉽게 뜻이 받아들여지는. 그러니까 추가적인 설명하지 않아도 아 저런 건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얘가 이제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요겁니다. 바로 A라고 씁니다. 보통 업소본수에서 A라고 쓰고요. 얘는 이렇게 마이너스 로그 T입니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마이너스 로그 T. 그래서 트랜스미턴스의 마이너스 로그를 취한 값입니다. 이게 수리적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트랜스미턴스는 1보다 작은 양수가 되죠. 그럼 1보다 작은 양수를 로그를 취하면 이거 자체가 항상 뭐냐? 요거까지 항상 이게 마이너스 값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마이너스 또 붙였다는 얘기는 요걸 양수로 표현하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뭐 표현을 하자면 로그 P0 오버 P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깜짝아. 내가 뭘 잘못 썼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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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빼고 저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 바로 A가 클수록 이 안에 있는 트랜스미턴스는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A 값이 크다는 얘기는 트랜스미턴스는 크다는 얘기예요, 작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작죠.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러면 트랜스미터스가 작다는 얘기는 여기서 초기 광원에 대해서 샘플에서 흡수 후 디텍터에 도달하는 양이 적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샘플이 더 많은 빛을 흡수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게 바로 업소번스다. 이때 두 번째 그 유명한 비어 철제 이게 프랑스 사람이라 램버트가 아니고 랑베르트 알겠죠? 네, 이게 프랑스 사람이서 랑베르트. 영어권 사람이면 램버트일 텐데 랑베르트. 우리 혜민이 불어도 할 수. 왠지 프랑스 잘하고 그래. 이제 프랑스 아닐까? 그래. 좋습니다. 네. 이제 그 뭐냐면은 그거 이제 이건 뭐 세네갈 그쪽 세네갈 불어. 아까는 나가 뭐라 했죠? 그래? 하여튼 그러다. 좋다. 그래서 이제 비어 랑베르트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이게 둘 다 사람 이름인데 둘 중에 어떤 이름이 가장 이제 그 뭐냐면 독특해요. 비어 이게 독특하잖아. 그래서 이 뒷양반은 많이 잊혀져. 그래서 이제 얘 그냥 뭐니 맥주 법칙이다, 비어 법칙이다 하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뭐냐? 자, 표현은 바로 이게 되겠습니다.
A는 입실론 BC 라고 하는 게 바로 비어 법칙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입실론이 뭐냐, B가 뭐냐, C가 뭐냐 이거 꼭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럼 이 뭐냐. 우선 첫 번째 1. 이 발음이 좀 어려운데. 몰라 업 섭티비티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몰라 발음이 업소티비티. 그게 저기에 있는 연어입니다. 입실론이라고 쓰는 거. 그래서 얘가 의미가 몰라 업소티비티라고 하는 건데, 자, 요 녀석의 우선 단위 체계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몰의 역수, 센티미터의 역수 이렇게 표현됩니다. 아,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업소번스는 트랜스미턴스를 로그 취한 거죠. 그럼 여기서 잘 봐요. 트랜스미턴스도 단위가 있겠어요? 단위가 없겠어요? 얘도 무단위겠죠? 왜냐하면 어떤 물리량을 같은 체계의 물리량으로 나눠버렸기 때문에 트랜스미턴스도 단위가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걸 로그 취한 것도 얘 역시 뭐가 되겠어요? 단위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때 여기에 있는 몰라 업서티비티는 이렇게 단위가 몰의 역수, 몰농도의 역수, 센티미터 역수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얘는 의미가 물질의 intrinsic property 중 하나입니다. 자, 여기 이제 재밌는 말 intrinsic property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intrinsic property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본적 특성. 아, 기본적 물질적 바로 고유한 성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유한 성격. 고유한 성격이란 고유하다는 말 들어본 적 있죠? 그걸 이제 영어로 intrinsic property라고 하는. 그러면 물질의 고유한 성격에 뭐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가 있는 거예요? 밀도. 네, 바로 뭐 밀도, 뭐 비열, 네, 뭐 MPBP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사람으로 치자면 뭐 지문 뭐 이런 거 알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인트린직 프로퍼티예요. 바로 뭐냐? 얘네들을 알면 거꾸로 그 물질이 뭔지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우리가 인트린직 프로퍼티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이 몰라 업서티비티가 바로 물질의 고유한 성격 중 하나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뭐겠어요? 막 변하는 값이겠어요? 정해져 있겠어요? 딱 정해져 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녀석의 특징, 얘는 세 번째 바로 사용하는 광원의 파장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그 광원이 어떤 종류의 광원이냐에 따라서 그 물질의 이 몰라 업서티비티는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빛과 물질의 상호작용이 양자역학적으로 그 에너지가 불원속적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불원속적이죠. 그럼 불원속적인 상태에서는 흡수하고 방출하는 빛 파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공급되는 빛하고도 다르게 상호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는 광원의 파장에 따라서 저 값이 달라지고 그 덕에 여러 가지 혼합물이 섞여 있는 경우 연립방정식 등을 풀어서 그 뭐냐면은 그 각각의 농도들을 구해낼 수 있게 돼요. 저게 어떤 의미인지는 조금 이따가 문제를 풀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저런 특징을 갖는다. 그 다음 두 번째 B라고 하는 항이 있죠. 자, 얘는 뭐냐면은 영어 표현으로 path length라고 합니다. path length.
자, 그런데 이게 뭐 딱히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되게 좀 그래요. 그리고 사실 딱히 번역도 없어요. 그래서 화학과에서 배우시면 이거 번역 안 하고 그냥 패스랭스라고 해요. 왜냐면 번역하기 이상. 왜냐면 경로 길이, 번역은 되는데 이게 느낌이 안 오거든. 그래서 그냥 써. 이게 뭐냐? 얘는 바로 큐벳의 폭입니다. 큐벳의 폭. 큐벳의 폭. 어이? 큐벳 또 이상한 말 나왔죠. 큐벳 알아? 어우, 큐벳 써봤구나. 오, 요 언제 써봤어요? 이번에 연구할 때도 써봤고 작년에도 UV 쓰는 거 네. 여러 번 해봤고. 어우, 대단한데. 이제는요. 이제도 이거 뭐야? UV 써봤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뭐야? 이거 혜민이랑 같이 했어요? 아, 그건 아니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혜민이랑 연구는 같이 안 하는구나. 알겠습니다. 저런 애 본 적이 없다고요? 아, 같이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큐벳 뭐냐? 요 실험 용기를 큐벳이라고 합니다. 저런 실험 용기를 큐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큐벳을 봤으면 느낌이 좀 있을 텐데 그 큐벳을 육안으로 봤을 때 그 손으로 만졌을 때 느낌은 어때요? 딱 무슨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소재 중에 유리죠, 유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유리 그릇이에요. 유리 그릇인데 크기가 커요, 작아요? 네, 물론 천차만별 여러 가지 사이즈가 있는데 보통 한 이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요게 가격이 얼마? 16만 원. 예, 10만 원 넘습니다. 아 석영. 예, 이게 큐벳이 굉장히 비싼 기구입니다. 굉장히 비싼 실험 기구입니다. 근데 소재가 그냥 유리라고 했죠. 그냥 유리기 때문에 만약에 툭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와삭하는 겁니다. 그냥 알겠죠? 유리처럼 잘 깨집니다. 근데 요만한 게 10만 원이 넘어요. 알겠죠? 요즘 16만 원이라고요? 그 정도 한대요? 했던 것 같아요. 오, 아니 그러니까 내가 대학 다닐 때 가격이 10만 원이었거든요. 진짜로요? 내가 대학 다닐 때 뭐야? 10만 원이면 물가 상승을 따지면 가격이 많이 떨어졌네. 그러니까 내가 9억번이니까 그때 가격이 10만 원이었거든요. 몇 년 지난 거야 지금? 20년 넘게 지난 거 아니에요? 그때 짜장면 한 그릇 얼마였어요? 그때 1,000 몇백 원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래서 한 5배 올랐어야 되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그 서울대 가면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서울대 그 학생 식당에 밥이 900원 했거든요 그때. 학생 식당 밥이 한 끼에 900원이에요. 요즘은 1,300원인가? 그렇게 싸요? 예, 그러니까 그 뭐냐면 세금이 지원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900원짜리 밥치고는 좋았거든, 괜찮았어요. 물론 뭐 계속 먹다 보면 뭐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900원에 그게 어디예요. 그래서 그 바깥에서 이게 좀 형편이 안 좋으신 분들이 와서 사 먹고 가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학생증을 보여줘야 그걸 먹을 수 있대요. 대학교 탐방 가서 모르겠어요. 그건 나는 또 그것도 그래. 왜냐하면 어차피 세금 쓰는 거 아니에요. 누구도 와서 자유롭게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건 그러면은 세금 낭비야? 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그냥 주는 것 이게 낭비야? 난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사실 그러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서 난 조금 좀 그렇긴 한데 뭐 여하튼 서울대 가면 900원짜리 한 끼 밥이 있었고 그 다음에 800원짜리 짜장면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공깡이라고 학교 다닐 때 불렀었는데 정확하게는 공대 간이 식당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화학과가 공대하고 딱 붙어 있거든요. 길 하나를 두고 여기는 공대고 여기서도 화학과인데 거기 옆에 보면 그냥 가건물 컨테이너 있죠. 가건물 컨테이너로 하는 조그만 식당이 있었어요. 그것도 그냥 서울대에서 하는. 근데 거기서 뭘 팔았냐면요. 짜장면, 그 다음에 냉면 이런 거 팔았어요. 아주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가격이 800원 뭐 이랬어요. 근데 좋은 점은 뭐냐면요.
리필이 돼요. 리필이 무한 리필이에요. 대박. 그래서 영 진짜 형편이 안 좋은 애들은 그릇 하나로 막 돌려 먹었어요. 정말로. 그래도 뭐라. 근데 그게 대학의 기능이에요. 이게 뭐냐면 학교에 와서 형편이 좋은 애도 있고 좋지 않은 애도 있잖아요. 근데 관계없이 교육을 받는 게 인간의 기본권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 또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아닌 것 같아서. 잠깐만. 충전. 큰일 날 뻔했다. 오씨, 충전을 안 하면 한 서너 시간 후에는 안 돼. 큰일 날. 이거 빼먹었대. 큰일 날 뻔했대. 충전돼야 되는데. 핸드폰 배터리요? 이거. 왜냐면 3시간 강의하는 건 이게 잘 찍히는데 6시간 넘어가면 이 배터리가 그래서 계속 충전을 해야 돼. 이거 큰일 날 뻔했더니 깜빡할 뻔했네. 어이씨. 이거 안 하면 막 강의 끊긴다니까. 다시. 태경아 잘 들리죠? 내가 아는 사람은 태경이 뿐인가 봐. 태경아 잘 들리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오 좋아 잘 들. 그렇지. 좋아. 뭐 하여튼 그랬다. 800원 짜장. 그렇죠. 근데 이게 그때 10만 원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13만 원이라는 얘기는 싸진 거구나. 그만큼 원화의 가치가 상승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좋습니다. 뭐 anyway.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크기에 비해서는 되게 비싸 보이잖아요. 이유가 우선 재질이 좀 고급스러운 재질입니다. 무슨 재질이죠? 네, 들어봤을 거예요. 쿼츠로 돼 있다고 했죠. 쿼츠. 쿼츠가 뭐냐면 이것도 쿼츠 얘기도 나중에 좀 해드릴 텐데 저기 그 백화점에 가면 스와로브스키라는 브랜드가 있을 거예요. 아는 사람. 백화점 가면 있어요. 그렇죠? 네. 별거 아니고 그냥 그 유리 장식품이거든요. 반짝반짝한 유리로 돼 있는 이렇게 장식품인데 뭐하게 뭐 새도 있고 뭐 곰도 있고 뭐 그래요. 근데 그게 그 솔찬이 가격이 솔찬해요. 그래서 뭐 곰 한두 마리 조그마한 거 뭐 3, 4만 원씩 하거든요. 그리고 사이즈가 커지면 그리고 조금 모형이 정교해지면 100만 원 넘는 것들도 막 있고 그래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쿼츠라는 소재가 우리 지구에 쿼츠라는 소리가 우리 지구에 자, 왜 스와로브스키라고 하는 게 비쌀까요? 바로 그 제품이 조금 고가, 아주 고가는 아니에요. 그 크리스탈 제품 중에는 좀 대중적 브랜드인데 더 비싼 것도 있어요. 그 크리스탈 브랜드 중에 최고봉은 바카라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바카라. 어느 나라 거? 세계 최초라기보다는 세계 최초로 유리 세공 기술을 상업화한 나라. 유리 세공 기술을 상업화한 나라 최초로. 그러니까 최초로 유리 기술을 만들었다가 아니고 그걸 상업화한 나라. 그게 바로 베네치아예요. 그래서 베네치아가 과거에 엄청난 부를 쌓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유리 기술, 세공 기술을 상업화한 나라? 그게 바로 프랑스예요. 왜? 루이 14세가 베네치아를 침략해서 그 기술을 훔쳐와요. 그때 그 프랑스 특수부대가 10,000명 정도 죽어요. 왜냐면 이 느낌이 안 오죠. 이게 유리세공 기술이 지금은 아무나 하는 건데 그 1800년대는 예를 들면은 삼성의 차세대 반도체 설계도 같은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부가가치가 그 정도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뺏으려고 그다음에 뺏기기 싫으려고 했던 그 국가 간의 경쟁이 엄청났었습니다. 뭐 여하튼 그래서 유리세공 기술이라고 하면 전 세계에서 최고는 무조건 이탈리아 거예요. 유리세공 기술. 그래서 그 이탈리아 브랜드 중 바카라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가격이 어느 정도냐. 내가 한번 본 적 있지. 어디 가서 나갔는데 유리병이 완전 예뻐. 유리병이 더 각도가 그러니까 물 담아두고 꼭 꽂아두는 유리병 있잖아요. 이게 화병. 근데 각도가 너무 예사롭. 야 이거 굉장하다. 해가지고는 그래서 종업원한테 이거 혹시 바카라 건가요? 그랬더니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역시 혹시 가격이 그러니까 2천만 원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바카라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 산업 디자인 쪽 굉장히 유명하고요. 바카라는 디자인.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고가도 있다.
하지만 이제 뭐 스와로브스키는 그 정도 고가는 아니지만 여하튼 그러면 이 쿼츠 소재로 만들어진 애가 왜 이렇게 고가냐? 바로 얘가 지구에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습니다. 근데 왜 비싸다? 바로 얘가 녹는 점이 1710도예요. 이게 그냥 유리는 이런 거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그냥 유리는 녹는 점이 600도 근처거든요. 그냥 유리는 녹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금방금방 뭘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는 1710도에서 겨우 녹기 때문에 성형하기가 쉽다 어렵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는 100% 비싼 비용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재료비는 쌉니다. 이건 뭐 지구의 1700가리인데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그런데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이 쿼츠는 여러분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 큐벳은 왜 고가냐면 그냥 소재가 이래서 고가가 아니고요. 보통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한 변 길이가 여기 쓰여져 있어요. 1.000cm라고 쓰여져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효숫자 4자리, 즉 오차가 유효숫자 4자리에서 나타날 정도로 정밀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1.000cm니까 얘는 실제 길이는 1.001cm에서 0.999cm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다루기 어려운 소재를 가지고 굉장하게 정밀하게 가공한 거라서 부가가치가 아주 높아진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얘가 내가 학교 다닐 때 독일제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느 나라 거 주로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여하튼 알겠죠? 그래서 큐벳. 이 큐벳의 요 빛이 훑고 지나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를 요걸 B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큐벳의 폭 혹은 빛이 샘플을 지나가는 거리 요거를 패스 랭스라고 하고 얘는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특별하지 않다면 보통 얘는 10cm로 그냥 딱 정해져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물론 다를 수는 있는데 거의 그냥 규격화된 게 10cm로 정해져 있어서 뭐 거의 벗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이것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비열 랑베르트로에서 자 A는 흡광도, 입실론은 몰라 업소티비티, B는 패스 랭스, 나머지 C. 자, 세 번째 요 C는 바로 샘플의 몰 농도입니다. 몰 농도 아시죠? 몰 농도 단위는 몰수를 부피로 나눈 거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몰라 업소티비티, 패스 랭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몰 농도, 요게 어떻게 된다? 흡광도와 관계가 있다 라는 이 법칙을 비어 법칙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 경우 중요한 관계는 뭐냐면 사실 보통의 경우는 요만큼이 보통 상수라는 거예요. 왜냐면 큐벳 딱 공장에서 나온 거 사온 거 딱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도 비싼데 여러 개 사가지고 막 길고 짧은 거 막 바꿔 이상하잖아. 그러면 그냥 큐벳은 한 번 사면 끝이야 그냥. 알겠죠? 그럼 정의 B는 정해지지. 입실론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지금 관심 있는 물질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얘도 정해지지. 그럼 결국 여기서 중요한 게 그 샘플의 농도와 업소티비티가 여기에 있는 게 업소번스가 비례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비어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상황인 것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비어 법칙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그 증명 과정이 교재에 소개는 돼요. 보이세요? 그리고 이 증명 과정이 이게 해리스 책에 나오거든요. 해리스 책에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뭐 또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뭐 굳이 뭐. 왜냐면 수학 시간이 아니라서
뭐 요거를 뭐 이렇게 뭐 증명해라. 나도 이거 증명해라 시험 문제로 받아본 적도 나도 없기 때문에 이거 뭐 증명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 관계식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혹여나 교사가 학교에서 언급을 하신다면 이렇게 증명을 했지라고 이렇게 찾아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하튼 증명할 수는 있으나 여기 있는 이 관계식을 기억을 하면 충분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A는 입실론 BC 기억하세요. 알겠죠? 되다.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가 거기 보시면 연습 문제 2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 3도 있어요. 그래서 연습 문제 2, 연습 문제 3 모두 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뭐냐면 비어 법칙을 적용하기만 하면 금방금방 풀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해보진 않을 건데 이거 충분히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제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비어의 법칙이 화학 분석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복잡할 수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있습니다. 내 학교에서 쓰는 거 석영셀도 있긴 한데 뭐라고? 석영셀도 있긴 한데 어. 보통 좀 더 싼 거 써요. 그랬을 거예요. 그게 큐벳 중에 플라스틱도 있어요. 그거 써요. 네, 플라스틱도 있어요. 근데 아마 하도 깨먹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예. 하여튼 그렇다. 예. 근데 쿼츠가 제일 좋은데 그게 좀 예민해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좋다. 친구 중에 한 명이 석영셀 플라스틱셀이랑 같이 있는 거 버려갖고 쓰레기통 주셨대요. 뭐랑 버렸다고? 그 쿼츠셀이랑 어. 플라스틱셀이랑 아, 같이 버려갖고 그랬군요. 쓰레기통 주셨어요. 야, 그 쓰레기 막 20만 원짜리 쓰레기겠네, 그거. 야, 큰일 날 뻔했네. 하여튼. 자, 그다음 네 번째. 화학 반응에서 비어 법칙의 응용. 자, 관련해서 요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4.2에 serum ion determination. 자, 여기에 묘한 표현이 있는데 이게 시루암이라는 말이 있죠? 세륨이요? 시럼. 모르겠어. 시럼. 그러니까 화장품에도 시럼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정확한 뜻은 우리말로 혈청이라고 합니다. 혈청. 혈청? 네, 그래서 뭐냐면 그 캡틴 아메리카가 어떻게 뭐 스티브 로저스가 어떻게 캡틴 아메리카가 돼요? 슈퍼솔저 혈청. 그렇죠. 슈퍼 솔저 시럼을 맞고 그 스티브 로저스가 캡틴 아메리카가 되죠. 에? 슈퍼 솔저 시럼. 슈퍼 솔저 시럼. 그게 뭐예요? 캡틴 아메리카 만드는 거예요. 그걸 맞아서 몸짱이 된 그래서 몸짱이 된 거예요. 몸짱. 예. 최고의 예. 그래서 원래 스티브 로저스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근데 그럼에도 이게 참 이 정말 도덕성과 철학성이 도덕성이 정말 뛰어난 분이었거든요. 그래갖고 탁 먹고 이렇게 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내가 마블 캐릭터 중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 예. 하여튼 그렇다. 예. 그래서 그 스티브 로저스를 보면은 그 인간의 능력은 경험에서 온다. 이거를 보여주는 아주. 예.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뭐 토르나 뭐 이런 애들에 비해서는 힘이 약한데 그 경험에서 오는 작전 수행 능력 이게 엄청난 사람입니다. 하여튼 그렇다. 하여튼 그 사람도 이제 뭐 최후를 맞이하긴 하지만 뭐 어쨌건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캡틴 아메리카는 미국의 가장 이상적 순간의 미국성을 보여주는 캐릭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복합적 나라인데 미국의 설립은 야만이었어요. 미국은 가장
가장 야만적 방법으로 나라를 만들어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추악한 수단을 사용해서 나라를 만들어요. 하지만 그 나라를 만들고 나서의 초기 통치 이념은 정말로 인류 역사에 몇 없을 위대한 철학자들이 미국을 끌고 나와요. 그것이 미국의 설립 이념이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의 탄생은 세상에서 가장 야만스러운 거였지만 그 미국의 국가 철학은 전 세계 국가 철학 중 가장 고귀한 국가 철학을 가져요. 그런데 그 미국이 최근 악마들에 의해서 가장 저급한 나라로 바뀌었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미국은 사실은 엄청나게 훌륭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나라임에도 몇몇 정치 세력 중의 악마들이 지금 미국을 나쁜 길로 이끌고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가슴이 아픕니다. 캡틴 아메리카는 그 고귀한 미국의 국가 철학을 담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하여튼 그렇다. 알겠죠? 네, 방패 들고 계십니다. 네, 방패 던지시는 분. 네. 하여튼 그렇다. 아니 그러고 보니 저기 누구냐? 이제는 저기 블랙만타 닮았는데요? 자 보자. 하여튼 그래. 하여튼 보자. 네, 네. 아 블랙만타는 또 다른 데 나왔는데. 네, 블랙만타 알아? 아 몰라. 자 하여튼 그렇다. 멋있는 캐릭터입니다. 자 하여튼 보자. 자 혈청. 그래서 이 혈청은 뭐냐? 바로 혈장에서 피브리노겐이라고 하는 성분을 뺀 게 혈청이거든요. 혈장은 또 뭐예요? 여러 혈구들을 뺀 걸 또 혈장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혈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느냐? 바로 철이 들어있다. 철. 그게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자. 뭔 말인지 아시겠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1. 자, 이 철 얘는 생명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놈의 철이 그러니까 저놈의 철이 적혈구에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생명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생화학적인 합성에서 저 철은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뭐냐면 그 혈액을 통해서 우리 몸의 모든 어떤 재료들을 수송을 시키잖아요. 이때 영양분, 산소 이런 것만 수송하는 게 아니고 철 이온 자체도 수송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세포에서 뭐 여러 가지 합성 과정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철은 혈액 중의 이름이 트랜스페린 에 의해서 수송됩니다. 이 트랜스페린이라고 하는 건 어떤 단백질인데 성분은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인데 제가 철을 전문적으로 수송하는 물질입니다. 우리 몸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그 구조가 교재에 보시면은 그림 4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페린은 1. 바로 철 3가 2개가 트랜스페린 하나의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페린 한 분자에는 철 3가가 최대 2개까지 올라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어우 좋아. 아시겠죠? 알겠죠? 자 이때
결합 방식을 좀 보시면 자 철이 있는데 얘가 좀 밑에다 그리자. 철이 3가 플러스입니다. 트랜스페린이랑 결합하는 데는. 그럼 얘가 짜잔. 이런 식으로 이 철은 지금 보시다시피 6배위다. 자, 우리 사실은 일반화학 시간에 8장을 했었죠. 그 베이결합 화합물 얘기했었는데 베이결합 화합물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 자연계에는 몇 배의 화합물이 가장 많다? 6배의 화합물이 많다고 했죠. 생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물학에서 나타나는 베이결합도 6배의가 가장 흔해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철은 누구랑 6배의를 하느냐? 바로 질소, 샨쇼, 샨쇼. 그리고 샨쇼. 알겠죠? 그래서 이때 요 질소, 샨쇼, 샨쇼 이런 자리들이 사실은 룰룰룰룰루, 룰룰룰룰루, 룰룰룰루, 룰룰룰루 해가지고는 얘가 좀 이렇게 조금 이제 개념화로 그리자면 요렇게 얘네들이 바로 트랜스페린의 일부, 그러니까 어떤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페린이라고 하는 거대한 단백질에 어디에 질소가 산소가 드러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걔네들이 리간드가 돼가지고 철 3가랑 결합을 하게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때 여기에 있는 요 철 3가가 6배이라고 했죠. 그럼 나머지 두 자리가 남죠. 그럼 나머지 두 자리에 누가 결합하냐면 바로 탄소, 산소, 산소. 조금 위에다 쓸까?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요렇게.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어떤 음이온 하나가 있죠. 이 음이온이 누구냐면 바로 CO3E- 탄산 음이온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CO3- 탄산 음이온이 있는데 이 탄산 음이온이 보시다시피 여기에 형자나 1-, 형자 1-인데 어쨌거나 탄산 음이온은 이렇게 비공호 전자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철의 나머지 두 자리가 요 두 산소가 베이결합을 딱 하게 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왜 그 일반화학 시간에 에틸렌 다이아민이라고 있었죠? 기억나요? 에틸렌 다이아민이 몇 자리 킬라이트였죠? 두 자리 킬레이트였죠? 에틸렌 다이아민. EDTA가 6자리 킬레이트고요. 에틸렌 다이아민이 2자리 킬레이트였는데 2자리 킬레이트 중에 이 탄산 음이온도 2자리 킬레이트로 이러한 생명 시스템에서 아주 자주 나와요. 근데 네. 쟤가 마이너스인데 왜 쟤가 안 죽었죠? 아, 여기서 마이너스 중성은 의미가 없어요. 왜? 공명 구조가 나타나기 때문에 어디가 마이너스 중성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이렇게 쭉 분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공명 구조를 음전하는 동일하게 분산되어 있다. 그래서 네.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는 저기 O3개랑 N 하나.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베이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도 베이결합을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요 나머지 세 자리는 특별히 변하지가 않는데 얘가 어떤 상황 때문에 변할 수가 있어서 좀 강조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냥 트랜스페린에 딱 고정되어 있는 녀석인데 요 녀석은 트랜스페린에 고정되어 있다기보다는 필요하면 있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합 방식에서는 재밌는 게 바로 이겁니다. 바로 얘가
탄산음이온에서 이 녀석이 만약 산성도가 증가한다면 혹은 pH가 감소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CO3E-가 바로 요렇게 탄산수소음이온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무슨 말 나겠죠? 그럼 아시다시피 여러분 리간드가 전자쌍을 줄 때는 비공호 전자가 저렇게 드러나 있는 경우 리간드로 잘 작동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H+가 붙어버리면 리간드로서 역할을 잘 하겠어요? 잘 못하겠어요? 리간드로서의 역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탄산수소 음이온은 어떻게 된다? 리간드 반응성이 감소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저기에 있는 철 3가가 헬이 되어 나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탄산음이온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탄산음이온이 마지막으로 이 녀석을 딱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만약에 pH 조건이 좀 바뀌면 산성도가 증가하게 되면 철 3가가 트랜스페린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네. 얘네는 그대로 붙어 있는 거예요. 얘네는 아예 공유결합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공유결합으로 붙어 있어 얘네들은 고정되어 있는 건데 여기는 얘가 공유결합으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주변이랑 약간의 수소결합, 주변으로 약간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해 있는 상태라 탄산음이온 조건으로 있을 때만 이런 식으로 리간드로 작동을 해서 얘가 딱 붙어 있을 수 있는 거고 수소가 딱 붙어버리면 리간드로서 역할을 못하니까 얘가 그냥 쑥 빠져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이런 자리가 비잖아요. 그럼 얘도 쑥 알아서 빠져나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여러분 혈액과 세포를 비교하면 어디가 pH가 높죠? 혈액하고 세포 중 어디가 pH가 높아요? 세포가 pH가 낮을 거 아니에요. 왜? 세포에서는 끊임없이 뭐가 만들어지니까?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니까. 그럼 이산화탄소가 세포인 수용액 녹아 있으면 탄산이라는 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세포의 pH가 조금 더 낮다고, 조금 더 산성이라고요. 그러면 트랜스페린이 세포 쪽으로 가면 세포가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이 약간 산성이기 때문에 이 탄산음이온이 이렇게 탄산수소음이온이 되면서 철 3가가 떨어져 나올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세포 쪽으로 철 3가를 제공해 주려면 이런 식의 어떤 기작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 알겠죠? 뭐 하여튼 그러다. 알겠죠? 저건 다 베이결합이고 저 오색이나 N이 트랜스페린이나 공유결합으로 붙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베이결합이고 이건 그냥 보통 공유결합이고요. 그러니까 공유결합으로 붙어 있는 질소 산소가 베이결합을 처리랑 한다고요. 그런데 얘도 베이결합 하는 건데 얘는 트랜스페린의 공유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독립적으로 그냥 존재할 뿐이에요. 알겠죠? 물론 뭐 트랜스페린과 상호작용을 일부 하긴 하지만 여기 상황하고 좀 다르다고. 그러니까 약간 산성화가 되면 그냥 훌떡 빠져나올 수 있다고요. 알겠죠? 네. 철은 베이결합 돼 있는데 네. 그거를 그냥 끊고 빠져나올 수 있어요. 네, 6자리가 다 막혀 있을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화학 평형으로 이동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혈액 쪽에도 뭐 더 강력한 리간드가 세포 쪽에도 더 강력한 리간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화학 평형으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알아서 쭉 빠져나올 수 있죠. 아시겠죠? 그래서 트랜스페린과 철 3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좀 뿅. 되다. 자, 그 다음에 좋아요. 안티 에귤레이트 하는 거지 뭐 이런 거 됐고, 좋다. 그러면 이게 네. FE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아보고 싶은 건데 보통 어떻게 아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 그러니까 이 과정이 네. FE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니 그걸 하려고 이제. 아니 하려고. 네. 자, 그래서 이제 요 경우 이제 두 번째 2.
그래서 이렇게 존재하는 철3가는 대략 어느 정도 존재하냐면 1 마이크로그램 정도 존재합니다. 바로 1 밀리리터 세럼에. 그래서 그 세럼 1ml 안에 철3가가 1 마이크로 정도 존재하는데 이제 이것을 측정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차근차근 하나 살펴보면 자, 이렇게 됩니다. 어디로 가볼까? 어디로 가볼까? 자, 여기 줍니다. 여기 줍니다. 여기 줘도 되겠죠? 줍니다. 자, 여기 지우면 오이슈. 자, 그러면 저기 제목이 철3가의 농도 결정. 그래서 요거. 자,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1. 자, 이 녀석은 다음의 세 가지 과정을 따릅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1. 트랜스페린 속 철3가를 철2가로 환원시킵니다. 그러면 철2가가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때 환원시켜야 하니까 우리는 여기서 환원제를 써야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트랜스페린은 철3가하고의 결합력이 있는 거고요. 철2가하고는 잘 결합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3가를 2가로 환원시켜 버리면 알아서 쑥 빠져나와 버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단순히 pH만을 조절해서 철3가가 떨어져 나오는 건 세포에서 벌어진 일이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건 혈장에 철이 있는데 그냥 세포 속이 아니고 지금 시약 속에 있는 이 철3가의 농도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대로 시약을 만든 다음에 환원시켜 뚝 빠져나오면 그게 그놈이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3가인 놈을 2가로 환원시켜서 그놈 농도를 알면 그게 원래 농도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알겠죠? 그러면 이때 환원제를 써야겠네? 그러면 이때 대표적으로 많이 쓸 수 있는 환원제 중에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바로 요런 놈.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하이드록시아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애가 있을 수 있냐면 뭐 요런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붙은 거. 얘가 바로 바이타민 C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얘네가 환원제로 작동한다는 얘기는 얘 스스로는 무슨 반응을 한다는 얘기예요? 얘 스스로는 산화 반응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 여기서 얘가 산화 반응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여기서도
여기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는 원소가 수소죠. 수소가 3개인데 여기는 수소가 하나 있죠. 그러면은 수소 2개가 떨어져 나오고 전자 2개가 떨어져 나오겠죠.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애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얘도 화학 양론을 맞추면 여기도 EH 플러스에 E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때 산화수가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볼 텐데, 자, 여기에 있는 요 수소의 산화수는 얼마입니까? 제 산화수는 얼마예요? 이제 얘 산화수 얼마예요? 저 루이스 분수식에서 산화수 따지는 거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혜민아, 이거 산화수 얼마예요? 잠시만요. 네. 저 산화수 얼마예요? 하이드록시 아민에서 질소의 산화수. 네? 반씩 나눠가지고. 아, 반씩 나누고 한다. 반띵이라는 거죠. 아닌데? 산화수가 네. 산화수가 다 먹는 거죠. 그렇죠. 산화수가 다 먹는 거죠. 두 개 어. 하고 비공유 2개인데 원래 4개니까 어. 1. 무슨 일이요? 1 플러스 1 마이너스요. 나중에서 플러스 1이요. 자, 봅시다. 이제 보세요. 헷갈리지 않으려면 비공모 전자쌍까지를 다 표현해 줍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산화수를 따질 때는 반드시 전기음성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뭐라고요? 전기음성도 큰 게 다 먹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질소와 수소 중에는 누가 전기음성도가 큽니까? 얘가 크죠? 그래서 이 질소가 수소에 있는 결합전자, 수소에 있는 결합전자를 질소가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비공모 전자도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질소하고 산소는 전기음성도가 누가 더 커요? 산소가 크니까 질소가 이건 가져와요, 못 가져와요? 못 가져오죠. 그래서 이놈의 질소는 전자를 이렇게 획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야 지금 저 질소는 전자 몇 개 가졌어요? 원래 그렇지. 원래 질소는 전자가 몇 개 있어요? 몇 개 많아졌어요? 그러면 산화수를? 그렇지. 이게 많은 근데 C랑 H는 비슷한데 그래도 C가 다 가져간다는 저 아니야 저게 C인데. 전기음성도가 터럭이라도 크면 더 큰 겁니다. 터럭이란 말은 압니까? 조금이라. 터럭이라는 말 알아요? 요 단어 모르더라. 터럭이 뭐냐면요. 트럭이 트럭은 안다고. 하하네. 관장이 날다. 터럭은 뭐냐면 물고만큼. 소 알죠? 소. 네. 소의 털 한 가닥을 그걸 터럭이라고 합니다. 그럼 소가 이만한데 거기 털 한 가닥 느낌 오죠? 그래서 그 터럭이 이런 단어를 모르다니. 진짜 이제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 이제 대단하다. 지금 알았어. 지금 알았다. 어쨌건 그죠? 하여튼 전기음성도가 조금이라도 차이 나면 그냥 한쪽이 다 먹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때 이 질소는 산화수가 1 마이너스. 자, 마찬가지로 그럼 이 질소의 산화수는 얼마임? 플러스 1. 그렇지. 전자를 몇 개만 먹을 수 있냐면 수소 쪽에 있는 거 2개, 비공호 전자 2개. 총 4개죠? 그럼 하나 부족해지죠? 하나 이제 뺏긴 것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산화수가 1 플러스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1 마이너스가 1 플러스가 된 건 산화수 증가예요, 산화수 감소예요? 산화수 증가니까 무슨 반응? 산화 반응. 알겠죠? 그리고 전자가 몇 개? 2개. 이제 알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요거 산화수 얼마예요? 잠시만요. 이거 산화수 얼마예요? 플러스 1이요. 그렇지. 자, 이탄소는 산소보다는 전기음성도가 작으니까
산소 쪽에 있는 건 못 가져오겠죠. 그럼 얘는 탄소 쪽에 있는 거를 가져와야 되는데 탄소끼리는 전기금속은 어떻게 돼요? 똑같을 경우만 어떻게 한다고? 반띵. 그럼 전자를 하나, 둘, 세 개를 갖는 거니까 요 탄소의 산화수는 여기서 1 플러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따지시면 1 플러스. 그러면 이때 여기 있는 요거하고 요거 산화수 어떻게 되겠어요? 둘 다 2 플러스인 거 알겠죠? 그럼 이것도 산화 반응이고 전자 두 개가 떨어져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할 수 있겠죠? 오케이 됐다. 하기 시습지 불혈육 요코야. 이제 오케이? 그렇지. 오늘 배웠죠? 기억해라.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런 환원제를 사용하면 여기 있는 철3가가 철2가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알아서 제가 트랜스페린에서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기 줄게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2. 바로 철 2가 뭐 혹은 철 3가. 왜냐면 원래 3가였는데 사람이 억지로 2가로 바꾼 거죠. 그래서 요것이 떨어져 나온 트랜스 페린 단백질을 분리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의 존재만 알고 싶은 거냐면 어쨌거나 철의 존재만 알고 싶기 때문에 그 외의 요소들은 좀 없애보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트랜스페린에 3가가 붙어 있었는데 거기서 철을 어쨌건 떼어냈죠. 그럼 원래 그 남아있는 그 단백질 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 좀 제거해보자라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렇게. 우선 첫 번째 일.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얘를 요렇게. 트라이클로로 아세틱 애시드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분자식은 요겁니다. 요거를 첨가하여 트랜스페린을 침전시킵니다. 이게 트라이콜로로 아세틱 애시드의 성격이 이게 강산입니다. 강산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강산 화학종을 단백질에 넣으면 구조가 변형이 돼서 엉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달걀 흰자 있죠. 달걀 흰자 사실은 물에 넣으면요 이렇게 물이랑 잘 섞이거든요. 달걀 흰자 딱 깨가지고 거기다 물에 넣으면 이렇게 물인지 달걀 흰자인지 구분할 정도로 이제 섞여요. 근데 그 달걀 흰자에다가 염산 있죠. 염산 같은 걸 떨어뜨리면 달걀 흰자가 하얗게 엉기면서 마치 그 계란 후라이 하면 달걀 흰자가 하얀색이 되죠. 그런 것처럼 달걀 흰자가 하얀색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걔는 물에 녹겠어요, 안 녹겠어요? 자, 날달걀은 물에 섞일 수 있는데 그 계란 후라이는 물에 안 섞이잖아요.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염산처럼 트라이클로로 아세틱 애시드 역시 강산이고 얘를 넣어주게 되면 단백질과 단백질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을 강화시켜서 엉기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 상태까지가 이제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지. 요거 비커 용액 속에 이렇게 막 뭐
되면서 바로 침전된 단백질이 깔리고, 그리고 이제 점땡땡땡이로 쓴 거는 뭐냐면 아직 침전 안 된 단백질 클러스터. 그러니까 곳곳에서 단백질이 이렇게 엉기면서 이제 서서히 가라앉아야 될 텐데 고르기 직전의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요 수용액 중에는 어떻게 된다? 철 이가가 이런 식으로 녹아 있을 거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철 이가만을 구해내려면 여기에 있는 요 침전마저도 완전히 가라앉혀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 생화학에서 어떤 그 실험 장치를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고체 침전을 침전시킬 때,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어떤 엉겨져 있는 단백질들을 침전시킬 때 생화학에서는 어떤 테크닉을 써요? 많이 봤을 텐데, 만약에 그거 혈액을 뽑아가지고 혈액에서 혈장 분리할 때 어떤 테크닉을 써요? 원심 분리. 이것도 원심 분리 한다는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다? 자, 얘기 줄게요. 바로 두 번째, 원심 분리. 자, 원심 분리 영어로 바로 센트리퓨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심 분리를 통해서, 그래서 그 원심 분리 기구 있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그 화학 실험실이건 생물 실험실이건 뭐 원심 분리 기구는 뭐 대한민국 어디나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이용해 가지고 이제 뭐냐면은 그 혈액에 있는 어떤 그 혈구 성분들을 분리해서 혈장을 따로 이제 뽑아내는, 그래서 혈장은 약간 노리끼리한 색깔 같죠. 그래서 그거를 분리할 때 이게 뭐 이만한 뭐 이렇게 시험관에 넣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소리가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탁 꺼내면 이렇게 하겠죠, 그거. 이제 뭔지 알죠? 저건 아, 네. 산성도 저런 조건이 있어가지고 저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요거 딱 탄 직후.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죠. 예를 들면 국을 끓여도요, 국에 여러 가지 건더기가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국을 이렇게 푹 퍼서 이게 탁 넣으면 건더기가 둥둥 떠 있고 오래 지나 이렇게 쭉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그 국을 탁 펐을 때 그 상황. 제 말은 네. 철 이온이 보이는 이유는 아까 환원제 썼을 때. 그 다음에 이거 네, 환원제를 만든 다음 요거를 넣어야 이렇게 엉기기 시작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환원제만 넣었을 때는 아직 엉기기 전이고요. 철 이가가 떨어져 나와 있지만 단백질이 이렇게 수용액 중에 분산돼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강산을 넣어서 이 단백질을 엉기게 만든 상황. 알겠죠? 그러면 엉겼지만 아직 수용액 중에 이렇게 부하게 분산돼 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마저도 가라앉혀야 되겠다는 얘기지. 그때 원심 분리를 통해서 단백질 침전. 여기서 이 단백질 이름은 뭐라고요? 이 단백질 이름이 뭐라고요? 트랜스페린. 알겠죠? 그래서 트랜스페린 단백질 침전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실험을 하면 요 그릇에 원심 분리 실험을 하면 쭉쭉쭉쭉 이렇게 쭉. 이렇게 단백질 침전이 충분히 가라앉은 거지. 여기에 이 위쪽에 뭐가 위쪽에 철 이가가 이렇게 녹아 있는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이때 이 철 이가가 녹아 있는 딱 요만큼. 이 위쪽 맑은 용액을 취하여 적정 실험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차근차근 이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요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부사 조금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이거 내용 봤을 때 네.